오늘의 미스터리는 신비로운 기사단에서 시작하여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세기를 거쳐 파사롤라라는 어쩌면 숨겨진 기술일지도 모르는 비행선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기사단으로 더 잘 알려진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의 가난한 전우들의 기원은 1119년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보다 10년 전인 1099년 기사단은 새로운 정부 체제를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프랑크군은 파티마 칼리파 왕조로부터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프랑크 군인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기독교 성지 순례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아웃레머로 알려진 십자군 국가들에서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증가했습니다. 주로 산적, 약탈자 강도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자주 출몰하여 약자들을 노렸죠. 따라서 보드행 2세와 당시 예루살렘 총대주교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수도회가 만들어졌으며 1118년에 성전 기사단이 창립되었습니다. 이렇게 8명이 예루살렘을 수호한다는 목적으로 솔로몬 성전에서 시작한 성전 기사단, 즉 가난한 전우들은 자신들의 가난을 상징하기 위해 한 마리의 말을 탄 2명의 기수와 알아크사 모스크의 건물을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1120년 나블루스 공의회는 이를 공식화하여 성전 기사단에게 점령한 아라크사 모스크의 성전산에 거처를 허락했습니다. 1135년 피사 공의회에서 기사단은 교황 인노첸시오 2세의 명령에 따라 가톨릭 교회로부터 첫 기부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139년 교황의 교황령에 따라 한때 가난했던 기사단은 세금 납부나 지방법 준수 의무가 면제되고 교황에게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단은 전장에서 모범적인 활동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고 종종 전투에서 돌격군으로 배치되어 완전 무장한 전말을 타고 선제 공격에 나서는 등 전장에서의 활약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 부대의 주요 임무는 군사적 임무였지만 전투원은 상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기사단을 보조하고 재정 인프라를 관리하는 지원 직책을 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사단에는 많은 군인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순찰대원, 서기관, 은행원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150년 기사단은 신용장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이는 현대은행의 초기 형태를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기사단은 발견한 유물, 회수한 유물과 귀중품을 지역 기사단 금고에 보관하고 금고에서 귀중품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기사들은 예치한 물품에 대한 신용장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보물이나 동등한 가치의 자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단은 중세 말기까지 거의 2세기 동안 이런 방식으로 활동했는데 기사단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통합되기 시작했고 이집트의 새로운 순위파 정권은 이슬람 세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기사단들은 튜튼 기사단, 구호 기사단 등 다른 기독교 군사 조직과 유물, 땅의 소유, 그리고 다른 지역을 탐험할 권리를 놓고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기사단은 1187년 예루살렘을 잠시 잃었지만 1229년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러나 1244년에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의 지배에 들어갔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기사단은 처음 예루살렘을 잃었을 때 작전 기지를 이전해야만 했습니다. 기사단은 1291년까지 점령했던 도시 아크레를 시작으로 현재의 시리아와 타르투스, 그리고 키프로스 섬의 리마솔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단은 주로 타르투스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 이곳에서 몽골, 그리고 타르타르 또는 타타리아 제국과의 연합을 시도하려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1303년의 기사단은 이집트 맘루크 술탄국에 의해 성지에서의 발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기사단은 여전히 많은 사업을 운영했었고 유럽과 근동 전역에 수천 개의 기사단 숙소와 사무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럽인이 매일 기사단 네트워크와 접촉했습니다. 또한 기사단원들이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거나 다른 기독교 교단에 가입할 것을 우려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재판을 거치지 않으며 1307년 13일 금요일에 그들의 땅과 유물, 도서관, 박물관을 모두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미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얘기들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의 기사단 법령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기사단의 빚을 지고 있던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는 이와 같은 핑계로 성전 기사단을 제압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성전 기사단 다수가 필리프 4세에 의해 체포되어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하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마녀와 이단자, 교회 무시, 재정적 부패, 사기, 우상숭배, 기술 탐욕을 포함한 비밀주의 등의 혐의 또한 거의 동일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각 나라마다 왕국마다 달랐습니다. 결국 필리프 4세의 압박을 받은 교황 클레멘트 5세가 1312년 조직을 해산시키면서 성전 기사단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사단은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단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오른 포르투갈의 돔디니스 1세와 아라곤의 제임스 또는 제임스 2세는 기사단 박해를 거부했습니다. 1317년 몬테사 성에 주둔하는 몬테사 기사단이 창설되어
아라곤 왕국의 기사단 땅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1319년에는 포르투갈에서도 그리스도 기사단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기사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여러분들도 이 기사단의 엠블럼이나 휘장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수백 명의 기사단원들이 포르투갈로 피신하여 그리스도 기사단에 합류했는데 이는 유럽에서 기사단의 전통과 그들의 지위를 가장 완벽하게 계승한 기사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기사단을 살펴보면 기사단 계승에 영향력을 행사한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눈에 띄는데 그중 한 명은 바로 페르디난드 마젤란입니다. 미국의 건국 전체가 이 기사단 역사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고대의 유물들이 자주 발견되는 것일까요? 따라서 현재까지도 기사단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으며 전 지구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계 최초의 동인도 회사의 투자 그룹이며 현대에 들어서 블랙록과 뱅가드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즉 성전 기사단은 현재도 다른 이름들로 많은 금융기관에 속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기사단들이 자신들만의 왕국이나 교단을 세우는 것을 당시 권력가들이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기사단은 주로 타르투스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앞서 설명했지만 다른 분석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성전 기사단은 아크레가 성지에서 함락된 같은 해에 성지에서 이주하여 스위스를 세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위스는 성전 기사단의 국가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스위스의 국기를 보세요. 성전 기사단의 상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제로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중립국의 상징이며 그곳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과 세계은행, 즉 모든 은행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제결제은행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명 높은 셀은도 설립되어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역에서 대부분의 중립국이 독일에 함락되었지만 유일하게 스위스만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 추축국에 포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유지하면서 생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분석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와 바티칸은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 카자리안 마피아와 거래하면서 나치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즉 스위스는 모든 전쟁의 기본인 자금을 양쪽 세력에 대주고 있었으며 현 모든 은행 시스템을 관리하는 성전 기사단에 의해 설립된 국가이기에 전쟁 국가들이 스위스만은 절대로 건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전 세계의 국민들이 이끌고 합법적인 정치를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불법적이고 이와 같은 소수의 세력들의 자금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단들의 본거지 그 자체인 스위스는 결국 바티칸은 물론 가짜 유대 세력인 카자리안 마피아, 13가문, 프리메이슨 등 많은 비밀 결사 세력들과 연결되었고 그 전체 세력들을 옥타곤 그룹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옥타곤 그룹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극비 글로벌주의 네트워크로 이집트 파라오의 혈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강력한 가톨릭 및 유대인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네는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수도로 일루미나티가 시작된 곳이자 실제로 이 옥타곤 그룹 전체가 시작된 곳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옥타곤 그룹의 주축인 바이에른 일루미나티가 시대만 다를 뿐 완전히 같은 통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론은 이 그룹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치명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마피아이며 수백 개의 위장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엄청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렉상드르는 1695년 포르투갈 제국의 일부였던 브라질의 산토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산토스 시에서 태어난 그는 일루미나티 원칙을 국제관계에 적용한 선구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현대 정치의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750년 마드리드 조약을 협상했지만 더 나아가 각 국가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개념 아래 활동했으며 자연 국경 또는 강과 산맥과 같은 눈에 띄는 지리적 특징을 사용하여 국경을 설정하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추진한 외교관 중 한 명으로 그는 정치적 능력이 훌륭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주재 포르투갈 대표이기도 했으며 알렉상드르는 교황 인노첸시오 13세를 직접 모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상드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실은 그의 동생 바르톨로무 대 구스마오의 비행선에 관한 조약 사본을 입수하여 보존했다는 점과 파사롤라로 알려진 비행선의 설계도 원본을 입수하여 보관했다는 점입니다. 바르톨로무 역시 산토스에서 태어나 포르투갈로 건너가 현재 신학으로 불리는 교회법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브라질로 돌아온 후 바르톨로무는 수학과 물리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709년 바르톨로무는 포르투갈 국왕에게 비행선 발명에 대한 왕실의 호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는 무한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의 비행선은 거대한 신화 속 새를 형상화한 수송 마차의 덮개 모양의 보트 몸체 위에 거대한 돛을 펼칠 것을 요구한 그의 디자인이 전달되었습니다. 비행선 자체에는 바람이 없을 때 강력한 풀물을 통해 돛의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튜브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비행선은 자이로스코프처럼 두 개의 크고 속이 빈 금속 공으로 둘러싸인 자석에 의해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돛과 풀물을 통한 바람, 그리고 자연풍으로 움직이는 비행선을 들었을 때는 구시대적인 비행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은 자이로스코프처럼 생긴 두 개의 크고 속이 빈 금속 공입니다. 이 비행선에 대해 분석하는 사람들은 금속의 공 안에는 비어있는 게 아닌 수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타르타르 또는 타타리아로 불리는 잊혀진 역사의 제국에서는 높은 건물 꼭대기에 위치한 수은으로 채워진 구체를 활용하여 도시의 전력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 구체는 테슬라가 주장했던 대기 중의 에테르에서 전기 에너지를 추출하여 아래 구조물의 무선으로 원활하게 전송합니다. 즉, 이 에너지를 영점 에너지라고 부르며 에너지 생산 자체가 무료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ll these antennas. Now what's interesting is this is the 1890s Los Angeles, right? And look at all those antennas. You think they were gathering lightning? Doesn't make any sense because then the whole place would burn down. But they're all over the place. Now what's interesting is you see this design all over the world, and even Harvard is asking, what is in these and what do they do? Could they be brass balls with mercury in them? Then we look at some other designs and we see that there's usually an antenna on top with some mercury below it, some copper, granite and quartz, and these were actually energy generators. Sounds almost like they were getting free energy. And if we take it a step further, we can see this one, same thing, antenna at the top, mercury cell below, harmonizer, frequency, and energy storage. Almost like one big battery that's gathering energy the entire time and then providing everybody with free electricity. Then if we take it one step further and we look at mercury right here, and you put it in front of a voltmeter, and you begin to spin it, you create voltage. It's almost like those were brass balls filled with mercury that would somehow cause a spin, which would result in electric. Now, if you take copper and do the exact same thing, you don't get any voltage. But the mercury, you get voltage. 또한 제가 자주 언급한 TR3B 또한 핵에너지로 가속된 고압의 수은을 이용해 플라즈마를 생성해 우주선 주변에 반중력장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동력 시스템의 중심에는 전자기 코일이 있으며 그 결과 양자 수준에서 힉스 보손장과 상호작용하는 전자기 구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Now, the Mercury engine is very different than what we're normally expecting to see because the Mercury engine uses electrified mercury that is then circulated through a turbine that emulates the shape of natural vortexes of water. He had concluded from what these insiders were telling him that the Germans had actually made treaties with a highly aggressive and highly negative reptilian humanoid race that they've called the Saurians or the Draco. This treaty involved the Nazis actually being given workable technology that is built with our own conventional systems. They use a sort of mercury turbine, a type of mercury called red mercury. 이처럼 수은이 자유에너지의 핵심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인도의 베다와 다른 힌두교 서사시에는 비행기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흔히 비마나라고도 불립니다. Giant flying cities in the sky, said to roam the heavens like celestial chariots. Legends of ancient nuclear weapons capable of incinerating entire civilizations, whispered across the sands of time. Vimanas, ancient flying machines described in the sacred texts of civilizations long lost to the sands. Described in the Sanskrit texts of Hindu and Buddhist traditions, Vimanas are flying machines that defy conventional understanding. These ancient accounts portray Vimanas as a fusion of modern stealth aircraft and flying saucers, capable of extraordinary feats such as interplanetary travel and high-speed maneuverability. The descriptions of Vimanas bear striking similarities to modern technological concepts, such as stealth aircraft and ion thruster propulsion systems. NASA's current research into ion thruster-type spacecraft, powered by solar energy and utilizing mercury particles, echoes the propulsion methods hinted at in ancient texts. Some theorists propose that Vimanas could be evidence of ancient extraterrestrial influence on human civilization. 따라서 이 파사롤라 비행선 또한 수은을 이용한 비행선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 비행선의 공개 테스트는 1709년 6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르톨로무는 리스본에 있는 카사데 인디아에서 파사롤라 비행 기계를 연구하고 제작했습니다.
발견의 시대의 카사데 인디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영토 식민지, 공장에 대한 포르투갈의 국제무역관리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발견의 시대를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 살해한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주로 타타리아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류에게 영원히 숨겨지게 되었죠. 당시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바르톨로무는 파사롤라 비행 기계를 개발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는 포르투갈의 왕립 역사 아카데미에 단 50명의 회원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나아가 1722년에는 예배당 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에 따르면 바르톨로무는 그의 비행 장치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1786년 10월 20일자 타임즈 런던에 실린 몽골피의 형제의 열기구 비행에 관한 기사에서 바르톨로무와 그의 비행 장치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이 주장은 더욱 불분명해집니다. 기사는 이어서 바르톨로무가 실제로 이 기계를 만들었거나 이와 매우 유사한 것을 만들었음을 확인하며 수많은 왕실 구성원들 앞에서 이 기계를 전시했고 그들은 그 광경에 전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며칠 만에 마을 사람들은 바르톨로무를 마법사라고 부르며 그가 악마의 씨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바르톨로무는 이에 대한 종교 재판이 두려워 파사롤라에 대한 추가 작업을 포기하고 설계도와 노트를 불태워 파기하고 스페인으로 도망친 후 곧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하여 초기 비행을 목격했던 수많은 지식인들이 유인 비행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르톨로머의 비행선은 전 세계 기독교 수도회에 교육받은 회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수회는 바르톨로머를 하늘을 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르톨로머는 자신의 파사롤라의 원본 그림을 포함한 그의 원고 일부를 그리스도 기사단의 회원인 자신의 형제 알렉상드르에게 보내 그의 모든 작품이 유실되는 것을 막았다고 전해집니다. 파사롤라에 관한 정보와 작품이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수도원의 기록 보관소에 있으며 종종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항공기술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사회에서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 공기와 바람을 이용해 자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선이죠. 그리고 어쩌면 수은을 이용한 영점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서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여러 기록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이야기에서 풍선 열기구를 타고 최초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진 몽골피의 형제의 기록보다 거의 75년 전인 1709년에 일어났습니다. 열기구가 프랑스의 태양을 향해 떠오르기 75년 전의 일입니다. 바르톨로무 대 구스마오는 잊혀진 고대의 기술을 사용한 듯한 비행선을 디자인했습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기사단의 비밀 분파인 그리스도 기사단의 기록 보관소에서 나온 것인데 기사단은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박해를 받았고 수천 개의 유물과 숨겨진 역사에 대한 지식은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약 1786년에 재발견된 1709년의 자기 비행선 파세롤라의 이 놀라운 정보는 더 이른 시기의 선진 문명의 잔재일까요? 고대부터 인류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고대 문명들의 기록처럼 결국 전쟁으로 인해 멸망을 반복했기에 일정 이상의 기술 발전을 소수의 세력 또는 다른 존재들이 의도적으로 막는 걸까요? 무한하고 깨끗한 프리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은 100년 이상 존재해왔다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수십 수백 명의 발명가들이 허공에서 에너지를 끌어내는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비행할 수 있는 기계들 또한 마찬가지죠. 이러한 기계는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닌 마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기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발명가들이 특허를 내고 기술을 공개했을 때 그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기술 은폐는 현대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지구의 모든 빈곤과 갈등을 사라지게 할 이 발명가들의 기술들이 등장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